언어의 높이뛰기. 신지영 교수의 언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신지영 지음. 신지영. 언어의 세계를 탐구하는 언어 탐험가. 언어 탐험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인문학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언어의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가르치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운 후 국어학자가 되겠다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여 공부를 이어갔다. 그러다 박사 과정 수료 즈음 말소리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탐험하고 싶어 돌연 런던행 비행기를 탔다. 런던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다시 시작해 말소리의 놀라운 세계를 더 멀리, 더 깊게 공부했다.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서울로 돌아와 음성공학과 언어병리학의 세계로 탐험의 영역을 키웠다. 언어학자로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소통 능력 향상에 힘을 보태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말하다, 듣다, 즐기다를 모토로 다양한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재직 중인 고려대학교에서 고다운 스피치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체부와는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를, 서울시와는 다다다 발표대회를 기획, 실행하는 등 사람들의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천 중이다. 한편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언어에 차별과 편견의 시선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책에는 지난 20년 동안 언어 감수성을 높이고자 지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를 통해 발견하고 성찰하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풀어냈다. 책을 읽는 독자들도 말에 담긴 뜻을 되짚어보고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갖기를 꿈꾸는 언어학자의 바람도 함께 담았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언어의 높이뛰기. 높이뛰기는 공중에 가로질러 놓인 목표 막대를 향해 전력 질주로 도움닫기를 해서 그 막대를 뛰어넘고자 시도하는 운동이다. 언어의 높이뛰기도 다르지 않다.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감수성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 행위를 시도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목표했던 막대를 뛰어넘으면 목표 높이를 올려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듯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언어 감수성의 목표 높이를 계속 높여가는 것이 바로 언어의 높이뛰기다. 언어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높이뛰기를 시도하며 모두의 참여를 독려한다. 높이뛰기 경기가 선수들만의 경기라면 언어의 높이뛰기는 언어 사용자 모두의 경기다. 언어를 사용하는 한 누구나 관전자가 아닌 실천자이며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실천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귀찮고 힘들다. 목표 높이를 올리려는 시도가 사용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유다. 하지만 기록을 높이는 일은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어의 높이뛰기 기록은 그래서 그 사회가 성취한 언어 감수성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언어의 높이뛰기 막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언어 감수성의 사회적 기준이 조금씩 향상된다는 뜻이며 언어 사용자 모두가 이룬 성취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의미한다. 사회의 진보는 진보된 생각을 가져올 것이고 진보된 생각은 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언어 감수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도 언어의 높이뛰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프롤로그. 당신의 언어 감수성을 위하여. 다소 엉뚱한 출발. 필자가 언어 감수성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엉뚱하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피부와 주름살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필자가 처음 강단에 선 것은 32살,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때였다. 그리고 5년 동안의 구직 기간을 거쳐 37살 때 처음 대학의 전임 교수가 되었다. 32도, 37도 강사가 되기에 혹은 교수가 되기에 결코 이른 나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에 파마를 하지 않은 단발머리로 다녀서인지 아무리 정장을 갖춰 입어도 사람들은 필자를 늘 나이보다 어리게 보았다. 그러다 보니 교수가 된 초창기 한동안은 자주 학생으로 오해를 받곤 했다. 첫 직장인 나사렛 대학에서는 채플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 교수들과 함께 채플실에 들어가다가 학생들에게만 주는 채플 카드를 혼자 받아서 동료 교수들의 빈축을 샀다. 그리고 교수가 된 초창기 한동안은 연구실 문을 열고 두리번거리다가 필자에게 교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도 많았다. 교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평균 연령이 높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수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도 필자를 학생으로 보게 하는 이유였던 것 같다. 나의 오해는 전적으로 당신의 탓.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오해를 한 사람들이 필자가 교수임을 알게 된 후의 반응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필자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정말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셨네요. 교수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어쩜 그렇게 주름살이 없으세요? 너무 동안이시네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니 은근히 짜증이 났다. 자신의 무례한 행동 혹은 생각을 덮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의 속뜻이 다음과 같이 들릴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너무 일찍 교수가 돼서 교수인 줄 몰랐다. 당신이 제 나이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인 줄 모르고 학생 대하듯이 행동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피부가 너무 좋고 주름살이 없어서 어려 보인 탓이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면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런 말들은 모두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취급당해도 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만큼 불쾌하고 화가 났다. 필자가 어리고 학생일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학생이 아닌 상황이 되어서야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지위가 낮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피부 민감도 말고 언어 민감도. 또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서 문득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상대의 피부와 주름살에 특히 주목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텔레비전의 대형화와 고화질 디지털 방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디어 환경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연예인들의 피부와 주름살에 주목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민감도가
화면 밖 일반인들에게까지 전이된 결과였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피부와 주름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고 급기야 그러한 점들을 대놓고 자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었다. 이런 맥락을 살피는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언어학자로서 필자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미디어 환경이 사람들을 피부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피부 민감도를 높인 것처럼 사람들을 언어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언어 민감도를 높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즉, 사람들이 피부에 민감한 것처럼 언어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언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사람들의 언어 민감도, 즉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했다. 그리고 높아진 언어 감수성을 통해 발견하고 성찰하게 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언어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언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는 지난 20년 동안 필자와 함께 조금씩 성장했다. 그리고 그 예민함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언어의 숨은 이데올로기를 파헤치는 작업을 취미처럼 놀이처럼 발굴해서 주변의 지인들과 나누게 되었다. 지인들의 흥미롭다는 반응은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또 찾아보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언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가 지인의 반경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내 자신에 있다는 것을 아프게 확인하게 되었다. 세상에 퍼져야 한다고는 생각하면서 막상 퍼지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지인의 반경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다. 익숙하게 잘하는 일을 살짝 벗어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로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들게 잘할 수는 없을 테니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잘하는 일만 하면 잘하는 나만 만나며 살면 되는데 굳이 못할지도 모르는 일을 새로 시작해서 못하는 나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지인의 반경을 넘어. 결국 온갖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못하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것이 핵심이었음을 깨닫고 많이 아팠다. 학생들에게는 늘 도전하라고 해놓고는 정작 내 자신은 도전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으니까. 대중 강연을 하고 대중서를 쓰고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만 사람들의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막상 내게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 밖은 위험하니까. 2018년에 출간한 언어의 줄다리기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다. 책을 낸 후에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전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았던 방송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도전해 가면서 조금은 못하는 나를 만나는 일에도 관대해졌고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 하다 보면 잘하게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생각이 쌓이게 되었고 쌓인 생각들을 더 많은 사람이 더 편안하고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우리 주변의 언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써보기로 했다. 이렇게 이 책은 세상을 향하게 되었다. 언어, 상대를 향하는 일.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어는 언어 감수성이다. 언어 감수성이란 언어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언어 감수성을 높여야 할까? 말이든 글이든 언어는 상대를 전제한 행위다.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상대에게 들리고 읽히기 위해서다. 결국 언어는 나를 향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는 일이다. 그러니 상대의 감수성에서 어떻게 들리고 읽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민감도는 서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격차가 크다. 특히 서로에게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필자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에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일 거라고 말이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언어 감수성이다.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우리는 듣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의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잘 들리고 잘 읽힐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 역지사지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역지사지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안다. 역지사지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회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 감수성을 갖추는 일도 그렇다. 왜 내 말을 오해하고 난리야가 아니라 왜 내 말이 그렇게 이해됐을까를 곰곰이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맥락을 짚어보면서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을 독자들과 공유해보고 싶었다. 문제가 된 표현의 배경을 살피고 천착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독자들도 스스로 그러한 방법으로 일상의 언어 감수성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 이 책의 첫 번째 장은 한국어의 높임법과 우리 사회의 팽배한 연령 권력, 그리고 이를 통한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았다. 너무나 일상적인 차별이라 차별인 줄도 모르고 이루어지는 우리 일상에 숨은 연령 차별의 문제,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언어 문제의 감수성을 가져보는 것으로 책을 출발하고 싶었다. 두 번째 장은 화장 관련 표현에 담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민낯이 드러난다는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지면서 생각하게 된 민낯과 화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생각을 담아보았다. 세 번째 장은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상한 한국어, 그리고 그런 한국어를 만들게 된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본 장이다. 아메리카노가 나오시는 나라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줄을 알면서도 그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해 혹시 일상의 갑질 문제가 언어에 드러난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했다. 네 번째 장부터 여섯 번째 장은 우리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호칭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네 번째 장은 여사라는 단어의 변모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그간 여성을 어떻게 지칭 혹은 호칭하였는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다섯 번째 장은
왜 우리 사회에 이러한 호칭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국어의 특징과 연결하여 살펴보았고, 여섯 번째 장은 가족 호칭의 숨은 불편한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행복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를 위해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보았다. 일곱 번째 장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고정관념을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을 현실화시키고 그 현실화된 대한민국의 준비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덟 번째 장은 후보자였던 사람을 유권자가 뽑아서 당선자로 만들어 놓았더니 당선자로 불리기 싫다며 당선인으로 불러달라는 정말 이상한 정치권의 요구에 대한 언론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이 이상한 요구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톱파봄으로써 언론이 과연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본 장이다. 아홉 번째 장은 2020년 초부터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관찰된 언어 문제에 대해 살핀 장이다. 언어가 얼마나 정치적인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감염병의 이름을 놓고 벌인 여야의 치열하지만 허무한 줄다리기 경기부터 감염병의 상황에서 발견된 언어 권력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 열 번째 장에서는 언어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새 말에 대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두 가지 반응과 그 반응이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문제를 꼼꼼히 따져봄으로써 언어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랐다. 조금은 엉뚱한 계기로 출발했지만 언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는 필자를 성장하게 했고 성장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부디 이 책이 독자들에게도 그러한 계기가 되어주기를, 그래서 언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언어 감수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 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필자가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늘까지 언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그 길 위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응원 덕분이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만나게 될 독자들과의 인연을 기대하며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꿈꿔본다. 첫 번째 강의. 왜 반말하세요? 나이가 권력인 우리.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서로 나이를 묻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름만큼이나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려고 한다. 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나이부터 궁금해할까? 우리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기대한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여긴다. 말의 위계로 드러나는 권력의 위계, 연령으로 결정되는 관계의 위계,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하는 말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작가는 당연히 어른일까? 관찰자의 시점이 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유는 바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익숙한 것들에 대해 관찰자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MBC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가치 펀딩의 2019년 10월 20일 방송이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다. 가치 펀딩은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시청자의 펀딩을 통해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날 방송부는 바다가치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비닐봉투를 대신할 에코백을 만드는 것이 아이디어였다. 펀딩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림을 에코백에 담기 위해 3명의 연예인 진행자들은 작가를 만나러 제주도의 한 갤러리로 향한다. 갤러리에 도착한 진행자들은 작가를 기다리는 동안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펀딩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작품을 기대한다. 그때 그 갤러리로 어른 1명과 아이 1명이 들어온다. 갤러리 직원은 진행자들에게 작가님이 오신다고 알린다. 진행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에게 다가가 작가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한다. 그러자 그 어른은 자신은 작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리킨다. 진행자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고 어린 작가에게 못 믿겠다는 듯이 전희수 작가가 맞냐고 확인한다. 작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진행자들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전희수 작가에게 처음 뵙겠다며 악수를 청한다. 아이는 어른에게 반말을 하면 안 될까? 그때 작가의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 반말로 안녕 하며 인사를 건넨다. 어른들은 동생의 반말을 듣고 약간 당황스러워 했지만 애써 무시하며 전희수 작가에게 나이를 묻는다. 실례지만 나이를 물어봐도 되나요? 진행자의 존댓말에 전희수 작가는 12살이라고 반말로 답한다. 전희수 작가와 동생이 모두 반말을 하자 진행자는 말을 되게 편하게 하네 라며 당황스러워한다. 이어서 우리도 편하게 해도 될까?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놓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꼬박꼬박 존댓말을 쓴 것이 억울하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희수 작가의 동생에게 이름과 나이를 묻는다. 진행자들이 전희수 작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필자는 갑자기 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작가는 어른이어야 할까? 왜 아이는 어른에게 존댓말을 써야 할까? 왜 아이들이 어른에게 먼저 반말을 하면 안 될까? 왜 어른들은 아이를 만나면 꼭 나이를 묻는 걸까? 하지만 시청자들의 더 일반적인 반응은 질문보다는 질타였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아이들이 예의 없이 어른들에게 반말을 했다고 꾸짖었다. 또 전희수 작가와 동생의 말하는 태도를 나무라기도 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는 태도를 취하는 등 버릇이 영 없다고 말이다. 심지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며 부모를 꾸짖기까지 했다. 방송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이를 처음 만나면 거의 대부분 나이를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이름을 묻기도 전에 몇 살인지부터 묻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다. 그리고 아이를 만나면 거의 대부분 다짜고짜 반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어른을 처음 만나서 몇 살인지부터 묻는다면, 그리고 초면의 어른에게 바로 반말을 한다면 어른들은 몹시 당황하고 불쾌해할 것이다. 왜 초면에 다짜고짜 아이들의 나이를 묻고 반말을 하는 어른은 무례하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초면에 어른에게 나이를 묻고 반말을 하는 아이들은 버릇없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나이가 궁금한 우리.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겪게 되는 가장 이상하고 불편한 일은 초면에 나이를 묻는 일이라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왜 처음 만나서 나이를 자꾸 묻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이상하고 무례하다고 불평을 쏟아낸다. 나이를 묻는 것이 얼마나 일상적인지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아이들이 서로 처음 만나는 장면을 관찰하는 것이다. 두 아이가 처음 만나면 둘은 서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이 몇 살인지를 말한다. 만약 상대가 나이를 말해주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몇 살이냐고 묻는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아주 순순히 자연스럽게 나이를 말한다. 이렇게 아이 때부터 우리는 서로의 나이를 묻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처음 만나서 이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 처음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나이를 궁금해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사람들은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를 묻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또 나이를 묻는 것이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몇 살이야? 혹은 몇 학년이야? 하고 묻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처음 만난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의 나이를 탐색한다. 어른이 되면 조금 세련되져서 직접 몇 살이냐고 묻기보다는 돌려서 묻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무슨 때인지 묻는다든지 몇 학번이냐고 묻는다든지 2002년 월드컵 때 뭘 했냐고 묻는 등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그 답에서 나이를 추정한다. 권력 관계가 드러나는 질문. 몇 살이세요? 이처럼 일견 초면인 관계에서 나이를 묻는 것이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허용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잘 관찰해 보면 초면에 나이를 묻는 행위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나이를 묻는 상대의 질문이 모든 상황에서 유쾌한 것도 아니다. 나이를 묻는 상대의 질문이 몹시 불쾌했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실 누가 누구에게 나이를 묻는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누가 누구에게 나이를 물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얼마나 큰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권력이 큰 쪽이 권력이 작은 쪽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허용되지만 권력이 작은 쪽이 권력이 큰 쪽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쪽에서 나이를 물으면 무례한 언행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자신에게 나이를 묻는 것이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나이를 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쪽이 나이를 묻기 위해서는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거나 나이를 통해 상대를 칭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와, 동안이시네요. 혹은 연세보다 아주 젊어 보이세요. 그 연세에 정말 대단하세요가 가장 대표적이다. 연세가 높은 어르신을 처음 만난 한 중년이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나이를 묻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다. 이 중년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 물음이
연세가 높은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는 인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나이를 묻는 것은 나이를 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를 묻는 진짜 이유. 나이를 묻는 시점도 흥미롭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나이를 묻는다. 또 앞서 얘기했듯이 중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연세가 아주 높아 보이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역시 다짜고짜 나이를 묻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는 대체로 상대에게 크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 같지 않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성인들 상호 간의 나이를 묻는 시점이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서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나이를 묻는다. 특히 사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시점에 나이를 묻는 것은 일종의 절차처럼 보인다. 그것을 서로 알기에 이 경우 나이를 묻는 것이 크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듯하다. 나이를 묻는 질문이 가장 불쾌하게 느껴지는 때는 맥락 없이 갑자기 나이를 묻는 경우다. 이 경우는 대체로 나이가 많은 쪽이 나이가 어린 쪽에게 자신이 권력자임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너와 나의 나이 차이를 자각하라. 내가 권력자인데 왜 내 권력에 도전하느냐. 잔말 말고 복종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령, 권력만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고자 하는 당신 몇 살이야가 유효한 표현으로 기능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연령, 권력이 굳건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당신 몇 살이야? 라는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연령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준다. 나이가 권력이 되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든 언어. 이처럼 한국 사회는 나이가 큰 권력으로 작용하는 사회다. 나이가 권력이니 상대의 나이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나이가 권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게 되었을까? 나이가 권력이 되는 사회를 만든 이면에는 사실 한국어가 숨어 있다. 한국어는 나이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높임법이라는 문법을 통해 드러낸다. 한국어 높임법에서 존댓말과 반말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나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듣는다. 반면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듣는다. 이렇게 한국어에는 비대칭적인 언어 권력이 존재하며 한국어 사용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를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언어 사용을 통해 연령에 의한 권력 관계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자각하지 않는다면 한국어 사용자들은 누구나 쉽게 연령 권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소위 선량한 연령 차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연령 차별은 언어를 통해 학습되고 언어 사용으로 강화되며 일상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일상화된 차별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들어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연령 차별은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차별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나 더 큰 기득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연령 차별은 사라지기가 정말 어려운 차별이다. 그래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차별이기도 하다. 선량한 연령 차별주의자를 만드는 높임법. 한국어 사용자들을 소위 선량한 연령 차별주의자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바로 한국어에 발달되어 있는 높임법이다. 한국어 높임법은 언어의 서열을 통해 사람의 서열을 가르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말의 서열을 결정짓는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 나이에 민감한 것도, 나이의 많고 적음을 사람의 서열로 생각하는 것도, 나이를 불가침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그래서 연령 차별이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 그 중심에 한국어의 높임법이 존재했던 것이다. 한국어 사용자라면 한국어 사용 공동체가 따르는 약속, 즉 문법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법에 맞게 말을 하려면 문장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말하는 상대자와 나와의 관계를 잘 따져서 높임법을 적절히 구사해야만 한다. 높임법을 지키지 않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문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어서 올바른 한국어가 될 수 없다. 초면의 아이가 어른에게 반말을 쓴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한국어의 문법, 즉 한국어 사용 공동체가 세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법에 의하면 나이 요인이 가장 중요한 높임법 선택의 기준이라서 아이는 어른에게 반말을 하면 안 된다. 바뀌어 온 언어, 바뀌어 갈 언어. 하지만 한국어 문법은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 사용자들의 합의에 의해 그간 바뀌어 왔다. 언어는 금과 옥조도 불가침의 성역도 아니다.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사용자들의 합의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이 언어고 사용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또 언어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자들이 어떤 약속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를 통해 한국어 사용자들의 변화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분제를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던 시절, 신분은 높임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반말을 써야 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야 했다. 이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대보다 신분이 낮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무조건 존댓말을 썼다. 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상대보다 신분이 높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무조건 반말을 썼다. 그것이 그 당시 한국어 문법이었다. 하지만 신분제가 없어진 후 한국어 사용자들은 그 문법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갔다. 한국어 사용자들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신분제가 없어진 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신분제의 그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래된 신문 기사나 당시의 문학 작품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상의 구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양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은 상대의 나이에 무관하게 존댓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대로부터 자신이 기대한 존댓말을 듣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의 무례를 꾸짖었으며 심지어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제가 폐지된 갑오개혁으로부터
127년이 지난 오늘의 세계관에서 생각해보면 타고난 신분에 따라 말의 높임과 낮춤이 존재했다는 것, 그것이 당시의 문법이었다는 것이 그저 생경할 뿐이다. 말로 각인되는 사람의 서열. 이제 한국어 높임법에 신분의 차별은 없어졌다. 하지만 이를 대신하는 연령의 차별은 건재하다. 연령이 높은 사람은 연령이 낮은 사람에게 높임말인 존댓말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이를 당연시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낮춤말인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대한다. 반대로 연령이 낮은 사람은 연령이 높은 사람에게 반말을 듣지만 자신은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당연시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존댓말을 쓰며 상대를 존대한다. 아울러 상대로부터 공손성을 극도로 요구당한다. 만약 존대를 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만큼의 공손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으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윗사람은 불쾌해하면서 상대의 무례를 꾸짖고 노여워한다. 한국어의 높임법이 초래하는 이처럼 공고한 연령 차별적인 생각은 언어에 의해 학습되는 것이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적이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존댓말과 반말의 위계는 존댓말을 사용해야만 하는 사람과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설정하게 한다. 당연히 차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어 연구자들은 흔히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높임법의 순기능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와 예의 바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이는 높임법 중 높임에 방점을 찍은 해석이다. 사실은 한국어 높임법은 높임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낮춤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사고는 높임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높임법의 설명 과정에서 우리는 아랫사람, 윗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혹은 손 아랫사람, 손 윗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상대 높임법의 경우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따져서 아랫사람 혹은 낮은 사람은 윗사람 혹은 높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윗사람 혹은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 혹은 낮은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사실 필자도 한국어의 높임법을 설명하면서 아랫사람, 윗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결국 한국어 사용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윗사람, 높은 사람, 손윗사람이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아랫사람, 낮은 사람, 손 아랫사람이라는 생각을 배우게 되고 매일매일의 언어 사용을 통해 그런 생각을 강화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어 사용자들은 나이에 대해 다른 언어 사용자들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감각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연령 차별주의자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등의 가치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로 배우고 가르쳐 왔다. 그리고 이 가치는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어 사용자들은 매일매일의 언어 사용을 통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지금의 한국어는 이처럼 한국어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담지 못하고 우리를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연령 차별주의자로 만들어버린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도구다. 그런데 그 도구가 생각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담지 못한다면 언어를 바꾸어야 할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까? 깊이 보기. 높임법을 없앤다면 어떤 말로 통일할까? 한국어 사용자들이 높임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연령 차별주의자가 된다는 점을 자각하게 된 후에 필자의 다음 생각은 높임법을 없앤다면 어떤 말을 없애고 어떤 말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틈이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의견을 구한 사람들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체로 연령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반말로 통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고, 연령이 높은 사람은 존댓말로 통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 어느 쪽이 나은가도 중요하지만 어느 쪽이 현실성이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반말을 듣는 것이 불편해서 저항이 심할 테니 반말로의 통일보다는 존댓말로의 통일이 더 현실성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21년 박승빈이라는 국어학자는 계명구락부에서 간행한 잡지 계명에 논문 한 편을 발표한다. 그 논문에는 보통 학교에서 아동 상호 간에 존댓말을 쓰게 하고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아동에게 존댓말을 쓰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박승빈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당시 교육을 담당하던 조선 총독부 학무국과 보통학교 교장들에게 학생 상호 간의 언어에 경어를 사용하게 할 일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제출한다. 또한 대중 강연을 통해 아동 경어 문제의 중요성을 알렸고, 교육 담당자인 보통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은 물론 당국자와 신문 및 잡지사의 기자들을 초청하여 아동 경어 문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언론을 통해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언어 개혁 운동을 추진한다. 박승빈의 이러한 생각은 김기전, 방정환을 통해 천도교 어린이 운동에 적극 수용된다. 천도교 소년회는 회원 상호 간에 경어를 사용하자는 원칙을 세워서 실천했고,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알리는 전단지에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구를 넣게 된다. 한편 반말로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말이라는 말부터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 반말이 아니라 평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어가 훨씬 평상시 말에 가깝기 때문에 어려운 존댓말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인 평어로 통일하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논리다. 사실 두 말 중 하나로 통일된다면 존댓말의 존대 기능도 반말의 하대 기능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어떤 말로 통일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의 효과와 비용은 다를 수 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 하나로 통일해 간다면 존댓말이 좋을까? 반말이 좋을까? 깊이 보기. 새는 나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한국어로 적절한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나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 그런데 만약 상대의 나이가 수시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상대와 말을 적절히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 나이는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다. 같은 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생일에 나이를 먹게 된다. 따라서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생일이 다른 두 사람은 어떤 날은 나이가 같고 또 어떤 날은 나이가 다를 수 있다. 서로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둘은 다시 만난 상대에게 존댓말을 해야 할지 반말을 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세는 나이는 다르다. 모든 사람이 나이를 먹는 기준일이 같아서 상대와 나의 나이 차이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가 나이를 먹는 만큼 똑같이 비례해서 상대도 나이를 먹는다. 나만 나이를 먹거나 상대만 나이를 먹는 일은 없다. 이렇게 세는 나이는 적절한 말하기를 위해 나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나이 세는 방법이다. 세는 나이로 센 나이는 상대와의 나이 차이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 만들기 때문이다. 필자는 7살 때 그런 경험을 했다. 옆집에 1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늘 1살이 많다고 나를 아기 취급했다. 오빠처럼 빨리 8살이 되고 싶었던 나는 새해를 기다렸다. 그럼 오빠랑 같은 나이가 되니까 우리는 동갑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드디어 새해 첫날이 되었고 나는 바로 옆집에 가서 오빠를 불렀다. 그리고 이제 8살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빠는 한가득 미소를 지으며 여유 있게 말했다. 나는 9살 됐는데? 나는 그날 깨달았다. 나이의 벽은 절대 넘을 수가 없구나. 결국 한국어의 높임법은 한국어 사용자들이 세는 나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깊이 보기. 족보 파괴자, 빠른 연생의 탄생 배경. 빠른 연생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것 또한 전적으로 한국어 문법 때문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의 선택 기준은 상대의 나이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말의 선택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학년이다. 나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한 학년이 같으면 실제 나이가 다르더라도 서로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한다. 실제 나이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도 않는다. 그냥 동갑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연생들이 일명 족보 파괴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들이 족보를 파괴하는 이유는 실제 나이와 학년 나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1, 2월 생이라서 1살 일찍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1살 많은 사람들과 반말을 하며 예제를 한다. 만약 학교를 같이 다니지 않았다면 둘은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살이 어린 사람이 1살이 많은 사람에게 예제를 하고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빠른 년생들은 가끔 이상한 삼각관계를 만든다. 가온이와 나은이, 그리고 나온이의 오빠 나열이의 경우가 그렇다. 가온이와 나온이는 유치원을 같이 다닌 친구다. 그런데 가온이는 빠른 년생이라 나온이보다 1년 먼저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 입학한 가온이는 나온이의 1살 위 오빠인 나열이와 같은 반 친구가 되었다. 이제 가온이는
나온이의 유치원 친구인 동시에 나온이의 오빠 나열이의 학교 친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 나온이는 가온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혼란스럽다. 여태까지 자신의 친구라서 가온아 하고 이름만 부르고 예제 하며 지내왔는데 이제는 오빠의 친구가 되었으니 그렇게 계속 불러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가온이 오빠라고 부를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이렇게 가온이와 나온이 그리고 나열이는 어색한 삼각관계가 되어버렸다. 빠른 년생들은 그래서 빠른 년생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신성한 나이 위계를 해체시켜버리는 골치 아픈 존재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또래의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빠르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빠른 몇 년생이라는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덕분에 이들은 학교는 일찍 갔지만 나이는 1살 어리다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에 빠른 몇 년생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빠른 년생이라는 표현은 나이에 의해 작동하는 한국어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빠른 년생이라는 표현은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표현이 되었다.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는 7세 조기 입학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생부터는 그 이름으로 불릴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머지않아 빠른 년생이라는 말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깊이 보기. 한국어 높임법의 작동 원리. 한국어 높임법은 매우 정교하다. 한국어 높임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그것이다. 주체 높임법이란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과 나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문장의 주어가 나보다 소위 높은 사람이면 주격 조사를 이가 대신에 깨서로 써야 하고 서술어에 시를 붙여야 한다. 일부 서술어의 경우는 서술어 자체를 바꾸어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사과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께서 사과를 드시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객체 높임법이란 문장의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에 등장하는 인물과 나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보다 소위 높은 사람이면 객체 존재를 표시하기 위해 에게를 깨로 바꾸어야 하고 서술어 중 일부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어 사용자들은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상대 높임법이란 대화 상대자와 나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상대를 부르는 말과 종결 어미로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를 들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야 이리로 와 라고 하는지 부장님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는지 말만 듣고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야라고 부르고 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거나 소위 아랫사람 혹은 낮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오세요라고 한 것으로 보아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소위 윗사람 혹은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높임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상대 높임법이다. 주체 높임법이나 객체 높임법의 대상이 되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에 등장하는 인물은 내 눈앞에 존재하는 인물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 높임법의 대상이 되는 대화 상대자는 바로 내 앞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말을 끝내기 위해서는 종결 표현이 필요한데 종결 표현에는 상대 높임법이 꼭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상대 높임법이란 대화 상대자와 나와의 관계를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니 상대 높임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대화 상대자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적절한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말로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 상대 높임법을 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연령, 즉 나이다.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존댓말을 써야 하고 상대가 나와 나이가 같거나 적으면 반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한국어 사용자들의 약속이다. 물론 나이만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 외에도 화자와 청자의 지위 차이나 친밀도는 물론 발화 장면 괄호 열고 격식적인 장면인지 비격식적인 장면인지 괄호 닫고 발화 장면 등도 중요한 요소로서 나이와 상호작용을 하며 적절한 상대 높임법의 선택에 기여한다.